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친구와 결혼 직전의 문턱에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100쌍의 커플이 있으면 헤어지는 데는 100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이런 이야기에 뻔하디 뻔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단골 소재이기도 하겠네요. 저희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상대방의 가족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핑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밖에 다른 문제들이 많았는데 다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문제가 가족 문제일 뿐이라고요. 말하자면 표면적으로 내세울 가장 훌륭한 핑계가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남녀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둘만의 마음이고 다른 건 다 부차적인 문제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입장에 서서 같은 일을 겪고 나서야 저는 성급했던 저의 일반화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파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어릴 때가 좋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하죠. 그만큼 어릴 때의 기억들이 정말 행복해서였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행복할 일은 없었지만 추억 보정이 되어서 힘들었던 일도 좋게 미화되었을 수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어렸을 때가 실제로도 좋은 추억들로 가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어릴 때는 뭘 잘 몰라서 근심 걱정이라는 게 없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담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을 테니까요. 안타깝게도 저의 유년 시절은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었지만 그 사랑이 오래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겨우 제 나이 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아빠와 저, 우리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죠. 가끔씩 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주시기는 했는데 시골에 계셔서 자주 오실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엄마의 짐을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잘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엄마는 원래도 병원에 있으셔서 집에서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만날 수 없다는 게 조금 더 허전할 뿐이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철이 들면서 저도 점점 죽음의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를 붙들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냥 딱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영원히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엄마의 근황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아예 엄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죠. 적어도 아빠 앞에서는요. 왜냐하면 엄마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빠가 너무 슬퍼하셨거든요. 대신에 저는 씩씩하게 세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입학식과 졸업식, 운동회와 음악회, 그 어디에도 엄마는 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빠와 할머니가 엄마 대신 제 옆에 지켜주셨거든요. 저는 울지도 않았고 그래서 철도 더 일찍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올 새도 없었어요. 그런 걸 누릴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지를 않았거든요. 엄마가 없는 생활도 익숙했습니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의 18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가을, 그날은 하늘이 또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담임 선생님이 다급한 얼굴로 저를 복도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아야, 어떡하니? 선생님, 왜 그러세요? 너 얼른 병원으로 가. 선생님이 지금 교문 앞으로 택시 불렀어. 바로 가주실 거야. 에? 병원이요? 방금 너희 할머니한테 전화 오셨는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고 하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고.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빠가 위독하시다니 당장 오늘 아침만 해도 회사에 일을 하러 나가시는 아빠와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학교에서 제 10분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것은 온갖 기구와 줄들을 주렁주렁 단 채로 피를 쏟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옆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라붙어서 정신없이 처치를 하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아빠의 상태는 위독해 보였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빠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급하게 응급수술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급하게 올라오신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이후였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엄마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빠마저도 저를 떠났죠. 모든 게 다 허망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빠랑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다가 화를 내다가 또 지쳐 잠들었다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빠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수석을 밟고 시골로 내려간 것이었죠. 서울에서 혼자 지낼까 생각도 했었지만 할머니가 혼자 있을 제가 신경이 쓰여서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한 우리 강아지. 혹여라도 절대로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지? 돌아가신 너희 엄마 아빠랑 이 할미를 생각해서라도 너는 앞으로 잘 살아야 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엄마랑 아빠 못까지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옳지, 그래야 내 새끼지. 원래 이 인생 만사가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다 하늘이 정해주는 거야. 짧게 살다가든 길게 살다가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할머니는 매일같이 제 손을 붙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는 하셨어요. 혹시라도 제가 충격을 받고 나쁜 선택이라도 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할머니 주변에 가족이 사고를 당하고 그 충격에 자살을 한 지인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피부치를 꼭 지키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우리를 괴롭혀도 절대로 이까짓 운명에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함께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빠가 남겨주신 돈이 조금 있어서
혼자 사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도 다들 집에서 사니까 잘 몰랐지만 대학을 가면 혼자서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틈에 끼어 있다 보니 외롭다는 생각도 차츰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른이 되면 다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이니까요. 대학은 2년까지 마친 후에 자퇴를 했습니다. 애초에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대학의 학과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도 공부를 맞춰야지.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장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할머니, 요즘 세상이니까 더더욱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빠도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그건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저를 말리는 할머니에게 저는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다면서 안심시켜 드렸어요. 제 목표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키워주신 할머니께도 효도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아빠 유언처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한결같았습니다. 제 카페를 열어서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그나마 병원을 벗어날 기력이 있었을 때 제 손을 붙잡고 함께 다니고 하던 곳이 카페였거든요. 엄마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마지막 장소였죠. 그래서 카페에 가면 항상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 사이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었고요. 학교를 관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습니다. 디저트도 함께 파는 가게가 제 꿈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아빠의 친한 친구분이 하시는 카페의 지점을 소개받아서 매니저로 일했고 그러면서 노하우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벌고 카페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잘도 가더라고요. 마침내 딱 29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카페를 창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10여 년을 카페에 일만 했지만 막상 또 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언제나 발생했고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요. 거의 카페 문을 열고 3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페에만 매달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카페에 나가서 밤에 문 닫을 때까지 카페에 있었죠. 어쩌다 쉬는 날에도 다른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연구를 했고요. 다른 카페 사장님들과 교류도 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는 모임도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딱 3년이 지나자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제야 겨우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해 쓸 시간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게 저의 남자친구였어요. 저희는 각자의 친구들 소개로 만났었죠. 미안해, 내가 조금 늦었지?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그런데 아까 출발했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왔어? 아, 오는 길에 길 잃어버리셨다는 할머니가 있어서 보니까 다리도 불편하시고 짐도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좀 데려다 드리고 오느라고 늦었어.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에게 베풀 조금의 여유도 없이 각박해진 이 세상에서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제가 그 사람에게 반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예의도 바르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저를 데리러 오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자기야, 나야. 재밌게 놀고 있어? 언제 끝날 것 같아?
글쎄, 이제 슬슬 끝나가는 분위기긴 해. 아마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왜?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나 지금 집에서 출발할 테니까 이따 끝나면 전화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에? 아니야. 나 끝나고 택시 타고 가면 돼. 너무 늦었잖아. 자기는 내일 출근도 해야지. 그냥 먼저 자. 자기가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자. 밤늦게 택시 타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요즘 택시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냥 내가 데리러 가는 게 마음 편해. 알았지? 끝나면 전화해. 제가 친구를 만나러 다른 곳으로 놀러 가기라도 할 때면 그게 어디가 됐든 남자친구는 무조건 저를 데리러 오고는 했어요. 본인이 피곤한 것보다 차라리 마음이 편한 쪽이 낫다고 하면서요. 그런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가끔씩 이 사람이 내 애인이 아니라 거의 아빠나 엄마처럼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죠. 누군가 나를 이토록 걱정하고 좋아해주고 챙겨준다는 게 말이에요. 아, 이래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인데 결혼해서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더 잘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를 실망시켰던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시는 한 적이 없었죠. 커플끼리 흔히들 한다는 사랑 다툼도 저희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해주기만 해도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었는데 다툴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그저 만나고 데이트하고 하루하루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이 세상에 내 영혼의 반쪽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가 사귄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고 싶다는 폭탄 선언이었죠. 기념일이라고 예약한 레스토랑의 룸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에게 프로포즈 반지를 내미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날 그 자리에서 이런 걸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거든요. 물론 그동안 저희가 막연하게나마 결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꼭 이 사람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서 진지하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예를 들면 나는 예전부터 아들, 딸 하나씩 낳는 게 꿈이었다라든가 아니면 결혼하면 층간소음 없는 단독주택에서 마당에 텃밭을 만들고 살고 싶다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저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런 식의 프로포즈라니. 물론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아무튼 순식간에 머릿속으로는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본 남자친구는 조금 불안한 얼굴로 웃으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나 이대로 차이는 건 아니지? 아니, 그냥 조금 놀라서 그래. 전혀 예상을 못했어서. 알아, 너무 갑작스러울 거라는 거. 그냥 나는 이제 우리가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나 자기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이제 한 집에서 매일 얼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자기는 안 그래?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대답을 보류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순간 조금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이내 내색하지 않고 다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보고 천천히 대답해달라고 하면서요. 당연히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결정이니까 그래도 된다고요. 남자친구가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 정말로 결혼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대답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저 자신의 문제였죠.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잘해줬고 만약 제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분명히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도 있을 게 틀림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결혼을 원하는 건지 제 인생에서 결혼이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관계는 충분히 좋았고 저는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정말로 결혼 생각이 없다면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을 빨리 놓아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 또 제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제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을 정했죠. 딱 일주일 뒤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을 하고서는요. 그 얼굴을 보자 조금은 불안했던 저의 선택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길 잘했다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난 순간부터 남자친구와 저의 관계도 이제까지와는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딱히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할머니 댁 주소 좀 알려줘. 우리 할머니 댁? 곧 명절이잖아. 내가 뭐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에이, 아니야. 그런 거 안 보내도 돼. 진짜 괜찮아. 그래도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워주셔서 자기한테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며. 그럼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신데 뭐라도 보내드려야지.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만류하는 제 말에도 기어이 선물을 보내야겠다고 주소를 받아가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요. 결혼 전에 선물이 오가는 게 그다지 내키지 않았던 저는 재차 거절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정말 작은 걸 보낼 생각이니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저도 이런저런 일이 바빠서 선물에 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문득 갑자기 남자친구가 보낸다던 택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을 돌려서 달력의 날짜를 보니 아마 택배를 받으시고 전화를 하셨겠거니 싶었습니다. 할머니, 별일 없으세요? 아무 일 없어. 그런데 방금 기사 양반이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가셨는데 아니 이게 뭐야?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많이 보냈다고요? 그래. 소고기에 무슨 약 같은 걸 보냈는데 이거 네가 보낸 거 아니야? 간단한 선물로 보내겠다고 하더니 막상 도착한 선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우 세트에 노인네들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하여간 뭘 엄청나게 많이 챙겨서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보냈길래 할머니는 제가 보낸 줄 알고 계셨던 거고요. 아, 그거 제 남자친구가 보낸 거예요. 남자친구? 선아, 너 남자친구가 있었어? 저는 할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할머니께는 일부러 연애한다는 사실을 숨겨왔었거든요. 그건 꼭 지금의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누구를 만났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 어떤 관계도 확신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물며 결혼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은 예전의 상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귄다고 말했다가 헤어지기라도 하게 되면 그 사정을 또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번거롭고 난감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어쨌거나 하나밖에 없는 소녀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시던 할머니는 이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당부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너도 답례로 그 집에 뭐라도 보내드려야 한다고요. 실은 이렇게 될까봐 부담스러워서 주고받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뭘 보내드려야 할지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챙겨서 보낸 남자친구의 마음은 고마웠고 당연히 저도 뭔가를 준비해서 보내드릴 생각이기는 했지만요. 다행히 명절 당일까지는 아직 날짜에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한 끝에 선물로 보내드릴 적당한 것들을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고른 것들은 비싼 전복과 갈치가 들어있는 해산물 세트와 예쁘게 포장한 육아와 전통차들이 들어있는 세트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해산물을 엄청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똑같이 소고기를 보내드릴까 하다가 기왕이면 더 좋아하시는 게 입맛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챙겨드렸죠. 명절이라 택배 배송이 많이 밀려서 그런지 저의 선물은 명절 바로 전날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날짜를 맞추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었죠. 택배를 받았다면서 미리 집에 내려가 있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자기도 대충 보내라니까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아니야. 그래도 명절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다. 나 배송 안 갈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냥 자기한테 들려서 보낼걸 하면서. 그나저나 보내드린 건 괜찮아? 어머님 마음에 드신대?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던데? 잠깐 있어봐. 지금 옆에서 바꿔달라고 하시네. 지금? 대뜸 바꿔달라고 하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몹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통화를 할 정도의 마음의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바꾼다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뭐라도 말릴 새도 없이 핸드폰 너머에서는 약간 높은 톤의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나 동현이 엄마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장선아라고 합니다. 그래요, 선아씨. 이렇게 인사하게 됐네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집에 선아씨가 보낸 선물이 도착했는데 고맙다는 이야기하려고 내가 잠깐 바꿔달라고 했어요. 혹시 부담스러운 건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선물은 어머님이 해산물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어쩜 이렇게 센스까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복이 먹고 싶었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복도 엄청 싱싱하더라고. 갈치도 그렇고. 예비 시어머니는 몇 번을 거듭 반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제가 보내드린 선물들이 정말로 마음에 드신 눈치였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선물이라는 게 보낸 쪽에서는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정작 받는 쪽에서 마음에 들어하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저는 아직 예비 시어머니 쪽의 취향이나 기호를 잘 모르기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와는 그날 통화를 계기로 종종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거창하게는 아니었고 간간히 서로 주고받는 안부 문자 같은 것들로요. 남자친구가 본가에 가면 옆에서 전화를 바꾸기도 했고 저와 데이트를 할 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옆에서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겠다면서 조만간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할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씀도 늘 빼먹지 않으셨고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 왜? 요즘 나한테 전화하시면 자기 안부부터 물으셔. 잘 지내냐고. 어서 보고 싶으시대. 아, 정말? 나도 어서 뵙고 싶다. 어떤 분이실지 궁금해. 아직 첫인사를 드리기도 전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면 제가 이미 이 집 며느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결혼한 다른 친구들을 보면 예비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부터 파혼을 하니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이시니 만나보지 않아도 당연히 좋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다소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예비 시댁에 첫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이 임박했을 때였어요. 미안한데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오는 날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그날 어머니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셨다고 하시네. 미안하다고 조금만 미루자고 하시더라고.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스케줄은 다시 잡지 뭐.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예정일을 딱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날짜를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갑자기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충 한 2주 정도 미루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록 예비시댁에서는 다시 보자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죠. 우리 인사드리기로 한 거 언제 시간 되실 것 같아? 벌써 이번 달도 끝나가는데. 인사, 내가 한번 여쭤볼게. 여쭤보고 바로 알려줘. 나도 뵙기 전에 미리 선물도 준비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데 여쭤본다고 하던 남자친구에게서 또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제가 몇 번을 더 물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일이 바빠서 어머니랑 통화를 못했다.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셨다. 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좀 괜찮아지시면 다시 여쭤보겠다 등등. 물어볼 때마다 들려오는 거절의 이유도 다채로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아닌데 싶기도 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 어머님한테 여쭤봤어? 아직 안 여쭤봤지?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잖아. 나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벌써 처음 인사드리기로 했던 날짜가 2달이나 지났는데. 그러자 남자친구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아주 펄쩍 뛰면서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믿지 않자 나중에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는 절대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주저하던 남자친구는 이내 말끝을 흐리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었어. 너무 개인적인 집안일이라서 미안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어머니도 슬슬 이제 인사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어. 정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오늘 어머니랑 시간 확정해서 내일은 무조건 알려줄게. 진짜 미안해. 사실 온갖 상상을 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집안일이 있었다니. 그 이야기를 듣자
조금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뭔지 묻고 싶기는 했지만 남자친구가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길래 저는 되묻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모를까. 아직은 제가 저 집안 식구가 된 것도 아닌데 개인적인 집안 사정을 묻기가 조금 그렇다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약속대로 이튿날 바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었고 저희는 그 주 주말에 드디어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선물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바뀐 계절에 맞게 입고 갈 옷을 다시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예비시댁에서 만나기로 했었지만 막판에 위치를 바꿔 남자친구 본가 근처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당으로 가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이쪽이 룸이 있어서 조용하고 식사하기도 편할 거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첫날 통화를 한 지 몇 달 만에야 겨우 만나 뵙게 되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었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이미지시더라고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겠네요. 메뉴는 내가 미리 시켜놨는데 혹시라도 바꾸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거든 이야기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윤이랑 만난 지 벌써 4년이라고 했었던가? 둘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저를 향해서 말씀도 잘하셨고요. 농담도 곧잘 하셨죠.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이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워낙에 분위기를 잘 이끄는 성격이기도 했고 예비 시어머니도 비슷한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 약간이나마 남아있었던 불안감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분위기가 좋은데 혹시 공연한 걱정을 했었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뭐랄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묘하게 결혼식과 관련한 이야기만 대화 주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에 대한 이야기, 남자친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각자의 취미 활동 등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주제로 올라왔는데 말이에요. 정작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은 결혼 준비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 번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식 날짜라든가 원하는 장소라든가 하는 것들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금방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는 주차해둔 자리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면서 차키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금방 다녀올 테니 디저트를 시켜서 먹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서요. 술술 식사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시야에서 사라진 지 채 몇 초도 지나기 전에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오늘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따로 할 말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네? 동윤이랑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으면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태연하고 침착해서 저는 하마터면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듣자니 대학도 안 나오고 카페인가 뭔가 하고 있다면서? 내가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동현이가 그냥 사업한다고만 하더니 이유를 알겠더라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멍하니 앞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어느샌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짧아진 것도 모르고 있을 정도였죠. 개나 소나 다 대학 나오던데 요즘 세상에 고졸이 말이나 돼? 기가 막혀서 정말. 거기다 심지어 부모님도 안 계신다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럼 그게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고아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학벌에 직업까지? 도대체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게 없잖아. 아가씨 같으면 그쪽이랑 금쪽 같은 내 새끼랑 결혼시킬 생각을 하겠어? 제정신 박힌 부모라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당장에 헤어지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저는 그제서야 모든 전후 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이라면서 계속 약속을 미루었던 게 사실은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첫인사를 앞두고 저에 대해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결혼을 반대했고, 그동안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니를 설득하느라 바빴던 것이었죠. 물론 저도 상대 집안에서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왕이면 대학 나온 사람, 부모가 있는 사람,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일 테니까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할 당사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고요. 저는 그 생각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건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서요. 동윤 씨랑은 서로 정말 좋아하고 있고 다른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헤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해? 그건 조건이 좋은 쪽에서 할 말이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주 밥상을 엎을 것처럼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디서 커피나 파는 주제에 팔자 한번 고쳐버리고 내 아들한테 들이대? 이 버러지만도 못한 꽃뱀 같은 년! 저는 순간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커피나 파는 주제? 꽃뱀? 말이 사장이지 사장은 얼어 죽을. 커피 파는 거나 술 파는 거나 다 똑같은 물장사 아니야? 너 같은 것한테 주려고 내가 우리 아들 대학 학비 대가면서 지금껏 공부시킨 줄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커피만 문제야? 애는 엄마 머리 탐는다는데 애라도 나오면 너 같은 걸 닮아서 애가 얼마나 멍청하겠어? 와, 살면서 들어본 이야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앞에서 이렇게 무리한 인신공격을 내뱉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장사니 뭐니 이렇게 천박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생전 처음이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봐서라도 이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들으면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팔자는 당신 아들이 고칠 수 있었는데 엄마를 잘못 만났네요. 뭐야?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는 건 그쪽이고요. 그런 건 조건이 좋은 쪽에서 할 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아니겠어요? 대학 졸업장 그까짓 게 뭔데요? 그 잘난 대학 나왔다는 당신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연봉 내가 한 달에 버는 돈만도 못한대. 저는 이해를 못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 명함을 던졌습니다. 오늘 한정식 집에서 나와서 모시고 가려고 했던 카페의 명함이었어요. 바로 제가 아는 카페요. 그 명함을 집어든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었어요. 제가 인생을 갈아 넣었다 싶을 만큼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또 그만큼 운도 따라줬거든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카페에 체인점을 7군데나 내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카페의 본점에 위치한 건물도 사들였어요. 5층짜리 빌딩 전체를 카페로 리모델링하면서 이 동네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돈만큼은 이제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남자친구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었고
연봉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죠.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의 직장인일 뿐이었거든요. 다만 저는 그 사람 자체가 제일 중요했던 것이었고, 남자친구도 제가 소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남자친구의 가족은 아니었죠. 아니 잠깐만. 이게 이 카페가? 이제 예비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황급히 손짓해서 붙잡으면서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믿고 싶지 않다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깨닫고는 놀라서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자기 어머니가 그러시대. 집안도 학벌도 직업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뭐? 그게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었는데, 저기 선아 씨? 내가 꽃뱀 소리 들으면서 남자랑 결혼해서까지 팔자를 고치고 싶은 건 아니라서 여기서 이만해야겠다. 우리 헤어지자. 뭐?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는 기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두 손을 내저었고요. 그게 아니다. 아니라고. 뭐해. 얼른 가서 잡지 않고. 아이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저를 잡으라는 둥, 빨리 가서 말려보라는 둥 큰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뒤늦게 급하게 달려나온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다 오해야, 선아야. 아니, 말 그대로 자기는 당신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가서 정확하게 들어. 그리고 내 생각은 변함없어.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아. 너 정말 이렇게 헤어지자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몇 마디 하신 거 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고 섭섭하게 들렸을 거 알아. 내가 다 사과할게. 그리고 그거 어머니도 실수하신 거래. 진정 좀 하고 우리? 그 순간 저는 남자친구의 대처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4년을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맛본 실망감이었어요. 고작 몇 마디 말이라니? 그 몇 마디 말이 천냥빚도 갚고 사람도 죽였다 살리는 거 몰라?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늦게 제 핸드폰은 불이 나도록 울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였죠. 전화를 받지 않자 장문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음성 녹음까지 아주 갖가지 수단을 통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걸로 제 마음을 돌리기에는 늦어버린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미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목격했었거든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서 몇 번을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좋기는 했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당사자가 좋아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게 천륜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끊을 생각도 없었겠지만 남자친구가 그러겠다고 해도 끊어질 리가 없었죠. 우리의 결혼은 결말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지옥을 걸어가고 싶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할머니에게 남자친구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 할머니는 그저 제보를 어루만지시면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만을 위한 인생을 더 충실히 살아보기로 했죠. 요즘은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수업을 듣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카페를 조금 더 잘 경영해보고 싶어서 영문학과 수업을 듣고 있어요. 카페를 잘 키워서 언젠가는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조만간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추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